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제계는 우려를 나타냈고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TV조선 여론조사에서 경기지사와 인천시장은 혼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계양의 이재명, 윤영선 후보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수도권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86 용태론으로 충돌한 윤호중, 박지원 위원장은 예정됐던 동반 요새에 불참했습니다. 정치설명서 김반장 서반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득표차였던 0.73%를 국민의 경고로 보는 이유와 민주당 박지원 위원장과 지도부 간 갈등이 이른바 꼰대 정치로 비춰질 우려는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했습니다. 한 달 만에 추가 인상인데 약 15년 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박순애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의 김승희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임명 시 18명 장관 가운데 여성은 5명으로 늘어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기업들의 정년이 늘어나면서 많은 기업이 임금 피크제, 즉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고 대신 좀 더 오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의 조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대부분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분쟁이 적지 않았는데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단순히 나이만 기준으로 해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법과 합법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임금 피크제 효력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가 대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공기업 근로자 A씨는 2011년 만 55세가 되면서 임금 피크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월급이 많게는 283만 원까지 줄었는데 업무 내용과 업무량은 그대로였습니다. A씨는 2014년 연령을 이유로 부당하게 월급만 삭감됐다며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8년 만에 해당 기업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임금 피크제로 A씨의 임금이 줄었지만 업무 내용은 차이가 없었다며 고령자 고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은 기업이 고용 등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기업의 임금 피크제 시행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임금 삭감에 맞춰 업무량을 줄였는지와 임금 피크제로 줄어든 인건비가 회사의 비용만 절감한 건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피크제의 효력이 어떤 경우에 유효이고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 그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입니다. 임금 피크제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적용 기업은 관련 조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명확하게 이 기준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 피크제 때문에 부당하게 임금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고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임금 피크제의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판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노사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도입한 임금 피크제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경영상 절박한 위기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인건비 감소만을 목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목적으로 도입한 경우에도 임금을 깎는 만큼 업무를 줄여주는 등 대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임금을 깎는 폭이나 기간이 적절해야 하고 줄어든 인건비는 신규 고용 창출 등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임금 피크제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했고 민주노총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줄소송 등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업 경영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또 노사 현장의 불안과 또 고용의 불안정까지 초래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은 공기업 사례여서 사기업은 다를 수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오늘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발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죠. 여기에 맞춰 저희와 조선일보가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큰 경기 인천 지역에서 실시했는데 두 지역 모두 오차 범위 내 혼전 양상이었습니다. 결국은 투표율이 당락을 가를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에선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5.2%,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44.3%로 초박빙입니다. 지난 2일 1차 조사 때 4%포인트에서 이번엔 0.9%포인트로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내 혼전 양상입니다. 인천시장도 민주당 박남춘 후보 40.6%,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45.5%로 4.9%포인트 오차 범위 내 접전이고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3.4%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경기에선 민주당 37.4%, 국민의힘 43.4%로 오차 범위 내이고 인천에선 국민의힘이 45.1%로 민주당을 8%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은 경기도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고 인천에선 국민의힘이 47.1%로 37.9%인 민주당에 앞섰습니다. 새 정부의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경기 51.8%, 인천 53.5%로 정부 견제론보다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평가가 경기 53.5%, 인천 50.8%로 부정평가를 19에서 20%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경기도와 인천시 주민 각각 800명, 801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모두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거란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간의 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선 경기 인천 지역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물급 대선 주자와 25년 토박이 정치 신인이 맞붙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48.1%,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44.4%로 격차는 3.7%포인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40대 이하에서 윤영선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앞섰고 50대는 이재명 47.4%대 윤영선 48.8%로 초박빙입니다. 이 후보 지지층은 58.3%가 사전투표를, 윤 후보 지지층은 50.8%가 본투표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선 새정부 국정안정론이 49.2%, 새정부 견제론은 42.6%로 오차 범위 내 6.6%포인트 격차였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7.4%, 국민의힘 40.6%입니다. 경기 인천 유권자들을 상대로 대선 주자급 여야 후보들의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의견도 물었는데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각각 52.7%와 53.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성남 분당갑 출마에 대해선 긍정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방탄 출마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경기 65.2%, 인천 62.8%로 반대 의견의 2배를 넘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여야는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과 인사, 외교 모두 실패하고 있다며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정권 견제론을 폈고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에서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인천 계양을에 지도부가 총출동해 지역 사업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사전선거를 하루 앞둔 여야 움직임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각지에서 서울시장과 구청장 후보들 지원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민생은 망생, 인사는 망사, 안보는 망각이라며 회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정권 박힌 16일 동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 차리라는 회초리를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들은 인천 계양을 윤영선 후보 캠프로 총출동해 군 탄약고 이전, 9호선과 공항철도 연결 등 수건 사업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양 구민들을 이중으로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계양이 호구냐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보다 투표율이 10%에서 20%포인트 떨어지는 만큼 여야 모두 얼마든지 판세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일 사전투표부터 지지층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투표를 많이 한 측이 이긴다, 적극적으로 투표하자며 결집을 호소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호남 빼고 전승할 수 있다고 한 조수진 최고위원을 겨냥한 듯 섣부른 언급이나 과도한 낙관론보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팽팽한 판세만큼이나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는 TV토론에서도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집요하게 철새로운 공세를 펼쳤고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대형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는 일꾼론으로 25년 토박이 윤영선 후보는 철새론으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일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합니다. 아는 사람 뽑았다고 내 삶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25일도 채 안 된 철새, 그것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과의 선거입니다. 분당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계양 전셋집에서 나와 1년간 서울로 주소를 옮겼다가 돌아온 것을 비판했고 병원에다가 전입신고했던데 병원에서 먹고 자고 가족들하고 생활하셨습니까? 자, 의장 의원님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답을 하세요. 아니, 그건 제가 30분 답변해야 됩니다. 제 시간입니다. 윤 후보는 지역 밀착형 질문으로 지역 연고가 없는 이 후보를 파고들었습니다. 계양구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묻고 싶고 제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세부적인 수치는 잘 모릅니다. 이 후보는 인천 계양에도 걸쳐 있는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했는데 지난 대선 때는 서울 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빠졌던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국내 단거리 항공편은 폐지하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윤 후보는 GTX D 노선을 유치해 서울 강남을 30분에 연결하고 수도권 제1순환도로는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Y자 D 노선 문재인 정권에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민주당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사과와 쇄신 요구와 당 내부 반발에 막히면서 선거를 앞둔 정당답지 않은 이상한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판 총력전을 다짐하는 서울 집중유세장에 윤호중, 박지원 두 비대위원장이 모두 불참했고 최강욱 의원 징계를 둘러싼 신경전은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민주당 내부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 총력전을 다짐하는 서울 집중유세 현장. 하지만 박지현, 윤호중 두 공동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후 돌연 불참을 통보했는데 박 위원장의 86 용퇴 주장과 최강욱 의원 성희롱 의혹에 대한 비상징계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윤 위원장과 최 의원의 조기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이제 주어진 비상징계권도 이제 활용해야 한다라고. 실제로 이루어진 건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팬카페에선 가만두지 않겠다, 떠나라는 등 박 위원장을 맹비난하고 있고 한편에선 박 위원장을 지키겠다는 SNS 글이 10,000개 넘게 이어지는 등 지지층 분열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후보들 속은 새카매진다, 더 단합하고 더 분발해야 한다는 중진들의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그 논란을 만든 분들이 문제지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지금 20대, 30대의 우리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뭘로 보겠습니까? 다만 총괄 선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조 문제죠.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 상황을 심도 있게 짚어드리는 정치 설명서 김반장, 서반장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 막바지군요. 여당 김정우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네, 0.73%의 경고입니다. 예,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서반장이 0.73%의 한 이렇게 야당 상황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0.74%의 경고로 여당의 고민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득표 차였던 0.73%를 여당 입장에선 이걸 경고로 보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네, 2달 반 전으로 한번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내부 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한 10%포인트에 가까운 득표차를 기대했죠. 그런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역대급 박빙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최근 정당 지지율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잘 나오던데 그때랑은 좀 분위기 다른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한 이제 50%를 막 돌파하긴 했지만 당내에선 오히려 고민이 좀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 대선처럼 전국이 한 선거구가 아닌데다가 또 경합지에서 얼마나 승리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지율에 취해 주요 승부처에서 질 경우에 전체 득표율과 상관없이 패배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저희 뉴스나인에 출연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를 여러 번 강조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에 그 투표율이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결집력하고 조직력이 최대 변수로 꼽히는데 국민의힘은 두 부분 모두 민주당에 밀린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그 지자체장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으로 현직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선거를 많이 해본 후보일수록 예측과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날 거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도 진영의 지지를 얻더라도 결국에는 투표장에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건 사실 여야가 다 같은 고민인데 너무 국민의힘 엄살 아니에요? 예, 그런 방심과 함께 또 다른 걱정도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선거인데요. 지금도 강성 여권 지지자 가운데 여전히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의 투표가 3일의 투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승리의 쐐기를. 예, 이건 여야 모두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투표 용지도 17장이고 기호도 이상하고 또 한 장에 한 명만 표기하는 건지 이거까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호는 이게 국회 의석 기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 그대로고요. 또 정당 공천이 아닌 그 교육감 후보는 기호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의원을 뽑는 그 투표용지엔 한 정당에 여러 사람이 적힌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한 사람에게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복잡한 변수들 때문에 이 지방선거는 유난히 사전 여론조사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서반장은 뭘 준비했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그럼 왜 날 뽑았나입니다. 예,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어제 당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박 위원장이 이 86 용퇴론을 주장하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이게 지도부냐라고 했고요. 또 박홍근 원내대표와 전해철 의원도 각각 개인 자격으로 온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도부와 상의하고 발언하라라면서 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죠. 이 모두 용퇴를 요구받은 86세대의 정치인들입니다. 예. 그 박 위원장이 그래도 나이는 젊지만 그래도 그 공동 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을 따지면 제일 높은데 저렇게 여럿이 훈계하는 모습은 마치 좀 꼰대 정치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에 박 위원장을 파격적으로 비대위원장에 앉힌 것도 쇄신을 위한 쓴소리를 가감없이 듣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대위원장으로 하시는 이유가 2030 세대가 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쇄신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결국 박 위원장의 쓴소리가 아니라 이미지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쇄신과 반성의 의지가 아니라 일종의 이벤트로 위기만 넘겨보려다가 지금 상황이 됐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도부의 고성에 박 위원장이 그럴 거면 왜 날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놨느냐라면서 반박한 것도 이른바 바지 사장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책상을 치고 지도부로서 자질이 없고, 근데 그때부터 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마치 그 지난 대선 때 저희가 많이 취재했던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발로 시작된 내분 사태가 좀 떠올라요. 네, 뭐 그렇긴 한데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수습할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또 당시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후보라는 구심점이 있었지만 지금 민주당에는 그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데 2030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낸 박 위원장을 발탁한 게 바로 이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박 위원장과 각을 세우고 있어서 애매한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선거가 또 발등에 불이기도 하고요. 자, 선거 결과를 보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테니까 일주일만 기다려 보도록 하죠. 네. 예,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지명된 뒤에 낙마한 김인철, 정호영 두 후보자 대신에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이 새로 지명됐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박순애 서울대 교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승희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첫 내각에 여성이 너무 적다는 비판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6개 부처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임명장을 받습니다. 대선 때 약속대로 첫 정례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주재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의 중요한 모토가 지방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세종청사 직원들로부터 국정운영 홈런을 의미하는 야구방망이와 빨간 권투장갑 한 쌍을 선물 받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조약하는 대한민국. 국무회의 시작과 동시에 윤 대통령은 공석이었던 두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는데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최근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인사입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식약처장을 거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승희 전 의원이 각각 지명됐고, 식약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승희 후보자가 의원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지적하며 치매를 언급했던 점을 들어 손꼽히는 막말 정치인이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많이 본 인사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앞 리포트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2명의 여성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배경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몇 가지 일을 겪으면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를 반영한 인사라는 거죠. 이렇게만 설명하면 오늘 지명된 후보자들이 여성이어서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어서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장관 후보자 2명이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여성 장관은 5명으로 늘어납니다. 전체 18명의 28%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32%와 엇비슷합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능력 중심의 인사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그 결과 서울대 출신 5, 60대 남성이 많아 서우남이란 별칭이 붙었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가 비판적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What will you and your administration do to improve the state of gender equality in this country? 지금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 그러면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인성 기준에 변화를 주게 됐고 지난 24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비슷한 지적을 받자 시야가 좁았다며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장차관 후보자 3명이 모두 여성인 것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각 인사에 남성이 지나치게 많다는 데 대한 고민이 축적돼 왔다며 대통령이 여성 후보를 찾아서 지명함으로써 답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연일 관람객으로 붐비는 청와대가 오늘 또 내부 추가 공개를 이어갔습니다. 국빈 만찬을 하던 영빈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 가족이 생활하던 관저도 공개했습니다. 고민성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청와대 상징가도 같은 파란색 기와의 본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본관이 관람객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입장 대기에만 1시간이 걸렸지만 TV에서만 보던 중앙계단과 영부인 집무실에 걸려있는 역대 영부인 초상화 앞에서 인증샷을 찍으며 즐거워합니다. 청와대 본관은 트럼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정상회담 등 역사가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본관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정상회담을 하던 접견실이 있습니다. 집무실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 태극기와 휘장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들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관저도 오늘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약 80평이나 되는 거대한 침실과 대통령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메이크업, 미용실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부엌 벽에 걸려있는 달력은 이곳을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떠난 2022년 5월에 멈춰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가족분들만 살기에는 너무나 평수가 크고 외로우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청와대 개방 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하고 그 뒤로는 상시 개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일명 윤창호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번에는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이로써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피의자 형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김태용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A씨. 술은 얼마나 드신 거예요? 음주운전 전력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서 정한 반복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결하면서 형량이 절반으로 준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합쳐 2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중한 처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형벌 강화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위헌 판단에 이어 오늘 판결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윤창호법의 모든 가중처벌 조항이 무력화된 겁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대표 당시 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도 피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인해왔는데 당시 외교부 직원이 윤 의원과 만나서 합의 내용을 공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대로라면 윤 의원은 위안부 합의의 핵심인 10억엔 출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연찬 기자입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 국장과 정의기억연대 대표 간 면담 결과가 담긴 외교부 문건. 이 문건에 따르면 2015년 3월 9일 당시 정의연 대표였던 윤 의원은 외교부 이모 동북아 국장과 한일 간 합의 동향과 보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름 뒤 또 만나
피해자 보상과 일본의 책임 인정 문제, 사죄 표현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국 간 합의 2달 전, 외교부 측은 유니언에게 위안부 문제 타결 가능성을 설명했고, 합의 전날인 12월 27일, 외교부는 10억 엔 수준의 보상금과 아베 일본 총리의 사죄 등이 합의 사항에 포함된다고 알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 내용을 몰랐다는 그동안 유니언 입장과는 거리가 먼 대목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얘기했고 그게 공유가 됐다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렇게 반발을 했겠느냐. 유니언 측은 이와 관련해 면담은 사실이지만 외교부의 비공개 합의 내용은 발표 전 알지 못했다고 재차 부인했습니다. 이번 문건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최근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피해자에 접근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은행원인 척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한 달 사이 7억 원 넘게 가로챘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말쑥하게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이 또 다른 여성에게 봉투를 넘겨봤습니다. 자신을 은행원이라고 소개한 30대 A씨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은 범행 성공률을 높이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략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인식을 갖다 외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끔 해가지고 만나야지만이. 이들은 제3금융권 등지에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이자율이 7에서 9%인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1에서 3%로 저렴한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한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과 A씨의 깔끔한 복장에 속아 3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여 만에 부산과 울산, 경남 등지를 돌며 피해자 37명에게서 7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총책에게 송금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대 22만 원인 일당을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3월 경기 시흥에서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정장을 입고 은행 여직원을 사칭하며 1,500만 원을 가로채려다 식당 주인의 눈썰미에 들통나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달 초 한 대기업이 자동차 키를 원격 조종해서 차 문을 여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소비자는 기술 혁신에 놀랐지만 한 스타트업은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2년 전 자신들이 내놓은 제품과 거의 같았기 때문인데요. 대기업은 그 전에 구상했던 제품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충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잠깐만요. 스타트업 대표 장병호 씨가 재작년 내놓은 제품입니다. 열쇠를 원통형 기기에 넣고 차 안에 둡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기기가 열쇠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제어를 합니다. 다가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멀어지면 잠깁니다. 열쇠를 넘기지 않고 앱을 통해 타인에게 차를 건넬 수도 있습니다. 최근 현대모비스가 출시한 제품입니다. 네모난 통에 열쇠를 넣고 폰으로 제어합니다.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차 키를 주지 않고 차를 건넬 수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모비스 제품이 출시되며 스타트업 매출은 확 줄었고 결국 판매가를 낮춰야 했습니다. 기술이 도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스핀오프한 회사가 이제 그 방식을 카피해서 출시를 했다는 의혹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꼭 디지털 키 쪽에서는 이런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현대자동차 연관된 그룹사나 똑같이 따라하는지를. 모비스 측은 스타트업보다 빠른 2019년부터 제품 구상을 했고 외부에도 공개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출시가 늦은 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거라고 해명합니다. 영업 비밀은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 걸 확실하게 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탈취해 갔다라고 하는 그걸 정확히 입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확산됐죠. 이 새 정부도 이를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어서 우리 생활과 한층 더 밀접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먼저 비대면 진료 어디까지 왔는지 현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해외 거주 국민은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국내 의료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상간벽지 어르신은 굳이 도심병원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진이 모니터에 띄어진 엑스레이 사진과 진료 기록 등을 살핀 뒤 소견을 말합니다. 현지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저희가 봐도 폐렴이나 다른 폐 질환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해외 거주 국민 1,400여 명을 비대면 진료 중인 서울의 대형 병원입니다. 현지 병원에서 겪는 언어 장벽이 없고 핸드폰으로 또 한국에 있는 교수님이랑 진료를 보고 상담할 수 있다고 들어서 비행기 값도 아낍니다.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중국에서 근무하는 C씨는 비대면 진료로 응급 상황을 피했습니다. 뇌졸중이 악화된 것을 의료진이 파악해 수술을 받게 한 겁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국내 지역에서도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섬이나 도서, 먼 도서에 있다던가 워낙 격오지라서 병원에 올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이라면 이런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코로나 사태 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970만 건. 이에 최근 대형 병원들이 비대면 진료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보셨듯 비대면 진료는 진료와 처방이 편리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말이고 심야고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이점입니다. 그럼 우려는 없을까요? 성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휴대폰 앱에 진료 시작을 누르자 감기, 복통 등 10여 개 증상이 나오고 이 중 하나를 고릅니다. 약 1분 뒤 화면에 의사가 나타나자 영상통화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머리가 좀 아프고 좀 기침 증상이 있어서 감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증상에 맞춰가지고 제가 약을 처방해드릴게요. 약을 약국에서 탈지, 집에서 받을지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 앱의 사용자는 현재까지 35만 명, 등록 의사는 300여 명입니다. 심야 진료하고 주말 진료, 24시간 진료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진료 완료율이 이 시간대에도 70%대로 대단히 높게 나와요. 의료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아기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대처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응급처치할 수 있을 때는 종종 사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데 따른 우려도 큽니다. 환자에게 뭐 오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약의 남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점의 중증의 질환이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의사를 만나서 봐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의료계와 정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습니다.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달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물가 전망치를 4% 중반대로 크게 올렸고 성장률은 2% 후반대로 낮췄습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됩니다만 당장은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6명이 참석한 금통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5차례 오른 기준금리는 1.75%까지 치솟았습니다. 2달 연속 금리 인상은 2007년 이후 14년 9개월 만입니다. 그만큼 경기 활성화보단 물가 안정이 급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편이 보다 긴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실제로 한해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14년 만에 최고치인 4.5%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반면 성장률은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해는 당분간 물가가 5%대까지 뛸 거라며 물가 급등이 내년 초반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향후 원자재 가격의 흐름, 또 공급 차질 상황, 소비 회복의 강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시장에선 연말 기준금리가 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시장 예측은 합리적이라며 두세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예, 이렇게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빚을 내서 투자한 이른바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77%는 금리 인상의 영향을 곧바로 받는 변동금리여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랐다는 은행의 안내 문자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매달 2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부담이 더 커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 일부를 주식에 투자했다가 30% 손실까지 봤습니다. 4%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차라리 월세를 살았어야 되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늘어나는 가계 이자 부담은 3조 2천억 원. 지난해 8월부터 5차례 금리가 인상되면서 1인당 이자 부담은 80만 원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여기다 가계대출 1,752조 원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7%에 달합니다. 기준금리에 맞춰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거의 2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25포인트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 더 올라가는 거죠. 연말까지는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더 오를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금융 안정을 취하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화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초등학생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텍사스 총기 난사범이 범행을 SNS로 예고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 18살이면 누구든 총을 살 수 있는 미국의 허술한 총기 규제 법안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는 이런 미국에 비판을 넘어 조롱을 보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픔을 어디에 비교할까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희생된 21명은 4학년 같은 반 친구들과 선생님이었습니다. How do you look at this girl and shoot her? Oh, my baby. How do you shoot my baby? 총격범은 범행 30분 전 예고까지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독일 소녀에게 할머니를 쐈다. 초등학교에 가서 총을 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전 총을 살 수 있는 18살 생일이 지나자마자 소총 2정과 총알 375발을 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인 상원을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화당은 총기 규제에 소극적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체념 섞인 조롱이 나옵니다. It's easier to get a gun than baby formula right now. That's unbelievable in this country that we live in. 르몽드지는 학교가 피투성이 사격장으로 변하는 걸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텍사스 주지사 등 공화당 인사들은 내일 시작되는 총기협회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사막지대인 중동에서는 해마다 이맘때쯤 강력한 모래폭풍이 몰아치는데요. 올해는 유독 더 작고 농도가 짙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온도시가 주황색과 잿빛을 오갑니다. 호흡기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모래폭풍이 덮친 바그다드. 라이트 없이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거리엔 오가는 이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سوق فارغ قبل كانت الشورجه يعني ازدحام خير من الله كانت هسه شوف ماكو سوق فارغ لا اكو لا بيع لا شراء وتاذينا حيل. 이라크에선 이번 달에만 5,000명 이상이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했습니다. بسبب العاصفة الترابية التي ضربت العاصمة بغداد توافد الكثير من المرضى داخل مستشفيات بغداد وبالأخص مستشفى الشيخ زايد الطوارئ لتلقي العلاج. 오렌지색 모래폭풍 때문에 쿠웨이트와 이란에선 항공기와 선박이 운항을 멈췄습니다. 두바이의 세계 최고층 부르즈 할리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3월엔 수에즈 운하에서 화물선이 모래바람에 좌초돼 6일간 운하 통행이 먹통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중동 지역의 이런 경제 손실이 연간 16조 원이 넘는다고 추산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심해진 건 기후변화로 날씨가 더 더워지고 더 건조해진 탓입니다. 이라크 정부는 모래가 도시를 덮는 날이 1년 중 272일에 이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미국 빌보드와 아카데미에서 본 이른바 K-돌풍이 이번에는 유럽에서 그 역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일 영국 부커상 발표에서 우리나라 작가 수상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프랑스 칸에서는 이미 한국 영화가 연일 화제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첫 카메라 플래시가 당황스러웠던 작가. 평생 처음 이런 관심을 받게 돼서 우랄부랄합니다. 이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주와 복수를 다룬 SF 호러물 저주토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입니다. 비현실적인 소재와 작가 특유의 익살스런 문체는 현지 독자들에게도 통했습니다. 그 몸하다라는 작품의 일부를 읽으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른 작가님들에 비해서 박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관객들이 들으면서 빵빵 터졌고. 정 작가는 201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올가를 비롯해 5명의 작가들과 경쟁을 벌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수상에 성공하면 한강 작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바다 건너 프랑스 칸에서는 박찬욱 감독이 카메라 플래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탕웨이와 함께한 신작 헤어질 결심으로 8분간 기립박수를 받은 가운데 영국 가디언지는 박 감독을 스릴러의 거장 히치콕 감독과 비교하며 별 5개 만점을 줬습니다. 많은 영화들에서 영향을 받고 그것이 영화 속에 스며들어 있겠죠. 내일은 송강호, 아이유 주연의 브로커가 베일을 벗으면서 또 한 번 K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경쾌한 왈츠곡에 맞춰 미스터 메탄가스가 방귀를 연주합니다. 울려 퍼지는 방귀 소리가 오디션 현장을 뒤집어 놓습니다. 살인사건 수사에 뛰어든 추리소설 작가가 범인에게 쫓길 때마다 방귀를 주체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였던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청문회에서 대선 불복 이유를 항변합니다. 질문하는 의원들에게 핏대를 세우다 연달아 방귀를 터뜨립니다. I will ask that he be disciplined for that. As they didn't bother to interview a single witness. 이런 걸 가리켜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죠. 노동시를 대표하는 시인이 집을 나서는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올 필요 없답니다. 민주화가 되었답니다. 민주화되었으니 흔들지 말랍니다. 개소리하지 말랍니다. 그렇듯 쓴소리에 귀를 막은 어느 집권 세력을 꼬집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참여하고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뉘우치는 세상에 허탈해했습니다. 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이야말로 지금 저희 민주당에는 더없이 필요한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26살 박지원 씨를 공동비대위원장에 추대하면서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절실하게 또 간절하게 변화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성찰하며 과감하게 혁신해서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책상을 꽝 하고 내리쳤답니다. 박 위원장을 향해서는 지도부 자격이 없다고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도 합니다. 국민에게 사과했던 박 위원장이 그를 포함한 86그룹 용퇴를 주장한 뒤에 벌어진 일이죠. 박 위원장은 대선에서 지고도 달라진 게 없다. 내로남불, 성폭력, 팬덤 정치가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팬덤 정치는 열성적 여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어느 후보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자 여론조사가 부정확하다고 남 탓을 한 윤 위원장은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또 원내대표는 선거가 불리해서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게 먹히겠느냐고 했습니다. 문제는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반성만 많이 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데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걸까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을 벌일 때 박지원 의원이 감탄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복을 천복으로 타고났다. 덕분에 총선에서 압승한 뒤 민주당은 보궐선거, 대선지구 정권까지 내줬고 그러고도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복을 누릴 팔자를 타고난 걸까요? 5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야당복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때이른 더위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역시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특히 동해안 쪽으로는 특보가 내려질 만큼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날이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서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이 맑고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경북 일부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릉과 서울이 25도, 청주는 26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29도, 전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내일까지는 더위가 심하진 않겠는데요. 다만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남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6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